아직까지 시장은 네.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시점은 9월 FMC예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녔습니다. 다녀왔더니 좀 시장이 또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맞아요, 좀 맞아요. 안정적이었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휴가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경민 팀장 휴가 가지 마라 그랬었는데 네네. 다행히 올해는 좀 무난하게 가다가 휴가 복귀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시장 상황 그리고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긋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제가 3분기 반등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미세 조정을 하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시장의 상승장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좀 네. 증시가 확 빠졌잖아요. 네, 그날. 맞습니다. 그날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3.9% 네, 빠졌고. 맞아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또 자료를 준비한 걸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매파적인 발언만 한 것 같아요. 요번에 되게 짧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8분밖에 안 돼요. 8분밖에. 저도 이걸 보면서 뭐야 지금 끝난 거야? 벙쪄지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원래 파월 연준의장의 스타일 보면은 매파적인 얘기, 비둘기파적인 얘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주면서 조금 시장을 달래주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설문이 원래 파월 연준의장 스탠스대로 하면 연설문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 안에서 비둘기파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빼고 매파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연준 위원들이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워낙 여러 말을 하니까 네네네. 지금 우리 스탠스대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게 여태까지 파월 연준의장 스탠스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했지만 좀 정리해 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보면 물가는 무조건 잡겠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분간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해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게 뭐냐면 파월 연준의장이 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나라는 것들 이유를 알 수 있겠는데 7월부터 굉장히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2023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샀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조금 제어하겠다. 아. 너무 금리 인하 기대, 통화정 지금 금리 인상을 밟고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긴축 사이클을 걷고 있는데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겠다, 제어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진짜 굉장히 이례적으로 완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짧고 굵고 간결하게. 여태까지 파월 연준의장 스타일과 전혀 반대로. 네네.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이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약간 둔화되는 시그널이 확실히 네.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된다면 예상보다 금리 인상 많이 못할 거야. 네, 맞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뭐 멈추거나 인하할 수 인하할 있어. 수 있어.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달려왔다가 네. 확실히 좀 파월 의장의 앞서가지 마, 뭐 설레발치지 마, 약간 그런 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걸어줬죠. 네. 네. 근데 약간 좀 의문인 게 뭐냐면은 사실 한 7월 말 이후에 FOMC 이후인 것 같긴 한데 그때부터 연준 위원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말했네요. 네, 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아요. 비둘기파인데 네. 되게 강하게 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그래도 우리는 갈 거야 하면서 갔단 말이죠. 네. 약간 좀 이분이 헷갈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정상화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이 발언을 했던 것보다 점도표를 찍어줬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많이 못할 거고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됐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되게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에요. 닐 카시카리라는 분이. 맞아요. 네.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 무슨 말을 했냐면 경기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게 저는 되게 의미심장했거든요. 그리고 2% 물가가 2%로 간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긴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언을 할까? 가장 비둘기파적이라는 사람까지도 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최근 들어서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우리는 물가를 잡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은 경기 둔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역이 12개 지역 중에서 5월 달에는 3개였는데 네. 6월 달에는 5개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아직까지 8%예요. 그러면은 삐끗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네. 자, 그러면은 경착륙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리고 침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파적 위원들까지도 전부 다 매파적으로 돌아섰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를 했던 거죠. 아니야, 파월은 뭔가를 해줄 거야. 괜찮아. 파월은 지금까지 우리 편이었어.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7월 FMC 의사록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매파적,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부분들에 조금 매파적인데? 라는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 연설문 시작에 짧고 굵고 간결하게 말하겠다라는 것과 거에서부터 조금 잠깐만 공포영화가 시작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진짜로 짧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만 피력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던 거예요. 믿었던 파월까지도 이러네? 라고 하면서 진짜 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들부터 시장 친화적이라고 말했던 파월 연준 의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연준 위원들 전부 다가 매파적으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여기서 조금만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네. 그날 이제 뭐 나스닥이나 뭐 S&P나 다우나 모두 3% 넘게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채권 시장도 그냥 별로 안 움직였어요. 무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 그쪽에 원래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쪽 투자자들은 사실 이건 이미 예상했어. 예상했었던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매물을 던진 그런 주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식에 약간 좀 잘 전문가적이지 않은 그런 개인들이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8월 26일 날 하루 변동인데 네네. 증시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채권 금리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네. 달러 인덱스도 0.3밖에 안 움직였고 더 특이한 점은 원자재 시장이에요. 달러가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은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금은 1% 넘게 빠지고 구리는 플랫하고 유가는 상승하고 뭐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증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금융시장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주식시장은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매물이 출회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채권 시장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물은 좀 올랐지만 30년물 채권은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유로화, 그러니까 그때를 전후로 해서 22도 75bp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좀 제어해줬다. 좀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원자재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딱 금이 약세를 보였고, 뭐 경기 민감하다, 경기 민감하다고 하는 구리와 WTI가 좀 잘 버텨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증시가 좀 과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더 빠지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요 그림이거든요. 잠깐 아까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아직까지 시장은 네.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난 주말 8월 26일 기준으로 이게 파란색이 7월 말이거든요. 7월 네.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올해 말 12월까지 금리 인상 3.3%밖에 못해. 내년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3번 이상 할 수 있어. 이거는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가 레벨이 높다, 그리고 7월 FMC 사로 잭슨홀 미팅을 거치면서 이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연준의 점도표, 미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6월 달에 제시한 3.8에 근접한 수준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내년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한 번 이상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시점은 9월 FMC예요. 9월 FMC에서는 새로운 점도표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3.8 거봐. 야, 이제 연준이 말한 3.8까지는 가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대를 싸그리 무너뜨리거나 희망의 끈을 싹둑 잘라버릴 정도의 점도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9월 초반 정도까지 한국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추석 전까지는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2,500선 회복 시도, 2,550 뭐 그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맞는 8월 CPI라든지 그리고 9월 FMC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앞서서도 그 파월 의장이 약간 되게 강력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전할 메시지만 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약간 좀 희망해로울 수도 있는데 네.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가 확실히 좀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가 되니까 이 정도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네. 좀 세게 말한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미 그 얘기는 나왔잖아요. 시장이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만간 또 CPI, 8월 CPI도 네.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또 인플레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또 예상처럼 막 그렇게 점도표도 확 올려잡지 않고 75bp 인상이 아니라 뭐 50bp 인상 약간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스하게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물가가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물가가 더 오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가는 둔화될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근데 문제는 레벨이라는 거죠. 아. 계속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2% 물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위에 그림은 뭐냐면 네. 미국 CPI 아직까지 전망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해서 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있는데 자, 8월 달에도 꺾입니다. 8.2, 8.3 이 정도로 내려오고 문제는 코어 CPI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물가가 좀 안정된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8월 CPI를 확인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물가 레벨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요 밑에가 뭐냐면은 블룸버그에서 전망하는 전망치인데 네. 요 파란색이 CPI고요. 회색이 PC, 짙은 군청색이 코어 PC예요. 네. 보시면은 이게 좀 떨어집니다. 계속.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하네요. 네. 근데 연준이 말한 2% 언제 가냐? 아. 내년 4분기나 돼야지 갈 수 있다. 라는 게 현재 전망치예요. 음. 근데 시장에서는 물가가 4%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의해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앞서갔다. 물가가 꺾인 거를 확인하고 레벨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반영을 해도 될 텐데 지금은 물가가 4%, 어쩌면 5%가 될 수도 있고 3%대 연준이 얘기하는 아직까지 2%는 아직 멀었는데 8에서 2%라고 한다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과도해서 이게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강경한 발언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레벨 다운 된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앞으로 2%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 3월 FOMC 때도 비슷했어요. 금리 인상을 첫 번째 바를 때 내딛었는데 안 먹혔어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때는 뭐 25bp다, 50bp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3월 FOMC에서 25bp를 하고선 시장에 전혀 안 먹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연준 위원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50bp 할 수 있다, 75bp 할 수 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7월 FOMC 이후에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정책에 대한 효과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텐데 9월 FOMC랑 이게 시장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시장의 시그널링 효과,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어 CPI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걸 확인하고 맞는 FOMC 회의라고 본다면 연준 위원들이 더 매파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왜 그냥 일반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실히 좀 둔화된 시그널이 나오는데 코어 CPI는 그 어떤 게 다른 거이길래 이렇게 올라가죠? 주택이요? 네. 주택이랑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는데 네. 변동성이 큰 유가랑 음식료품을 빼고 본 게 코어 CPI거든요. 네네. 주택 영향이 굉장히 커요.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이 집중하는 것은 유가는 떨어질 거예요. 네. 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건데 문제는 주택 경기예요. 주택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효과는 들어올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7월 FOMC 예사록을 보면은 정책 효과가 들어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책 효과를 보기보다는 물가 레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코어 CPI, CPI, 유가 영향으로 CPI는 꺾이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아직까지 계속 강경한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뭐 스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 그 폴 볼커 네. 전 FI 의장 같은 경우에 네. 그 거의 과거에 한 2번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기준금리를 너무 또 빨리 인하를 네. 시키다 보니까 못 잡은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높게 유지를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파월이 빙의를 해서 네. 그렇게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잭슨 미팅에서도 얘기했던 게 여러 연준 의장들이 과거 연준 의장들의 발언을 빌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수하지 않겠다. 70년대와 같은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탑 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준 의장들,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는 일단은 임팩트를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9월 FOMC 때는 좀 강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2월이나 내년 3월에 변화될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은 9월 달에는 임팩트 있는 시그널링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점도표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9월 FOMC 전까지가 그나마 좀 매도 타이밍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2600선대예요. 2600선대인데 네. 최근 경기 지표나 이익 전망치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요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요게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이익 전년 대비 변화율, 경제 지표들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이렇게 얼마나 괴리가 벌어져 있나, 얼마나 주가가 더 밑에 있나를 봤더니 네. 6월 말 7월 초만 해도 요 이익 대비 주가 변화율이 요 밑에 있었어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근데 지금 이게 다 회복됐거든요. 주가가 반등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익 전망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막 떨어지더라고요. 실적 추정치가. 3분기도 별로 안 좋다. 4분기도 안 좋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광공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경기 선행 지수 나왔는데 전부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게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반등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저항대가 위치해 있는 2550선 정도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2600선대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보다 이익 전망이 떨어져서 같은 PER 10배라고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2600선대였는데 이게 255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추석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2,500, 2,550을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2,600, 사실. 2,650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